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잔혹사는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집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 이 야당,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거의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상처를 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부터 계속 끌어내리는 박근혜 가슴 쓰렸던 총리 잔혹사. 요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이 상당히 지금 잔잔한 파문을 잇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가슴이 쓰리게끔 시간을 돌리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총리 잔혹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총리라고 임명을 한 분들이 여러 명이 중도 낙오가 됐죠.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야당, 민주당이죠. 당시 야당도 야당의 아주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그 본인의 가족사까지 막 건드리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서 총리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가족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족 관련돼서 물러난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대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 공격당하자 사퇴한 총리 후보, 줄줄이 총리 후보가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첫 총리 후보 김용준이 잦은 사퇴를 했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 그렇다면은 총리 안 할랍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회고록을 조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다. 조각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대여섯 명의 인사와 접촉했는데 모두 사양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검증 답변서를 작성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야당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명망도 있었던 한 인사는 처음에는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며칠 뒤 내게 고사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퍼부을 텐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기 힘들다고 심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이 저는 고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심 끝에 총리직 제안을 받았던 다른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검증팀이 실시간으로 검증 답변서를 요구하고 다양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요구를 하자 나중에는 질렸다는 듯이 아유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총리직을 맡지 않으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에 대해서 검증팀이 총리 검증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실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며 놀라는 분도 적지 않았다. 거절하는 인사가 하나씩 둘씩 늘어날수록 내 고민도 점점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고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총리 후보자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총리를 맡아달라고 불쑥 부탁을 한 게 김용준, 김용준 그 후보자가 뭡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이죠. 고민이 깊어지던 내 눈 옆에서 일하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그때 내 눈에 들어왔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김용준 위원장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이 업혀 학교에 다니는 등 고난의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이 난관을 극복해 검정고시로 서울법대에 진학했고 당시
19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김용준 위원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총리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총리직을 이제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갑작스런 제안에 김용준 위원장은 잠깐 묵묵히 생각하다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며칠 뒤 김용준 위원장이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안도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도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이 가족관계 얘기를 집중적으로 꺼내면서 김용준 총리 후보 카드도 날아갔다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김용준 후보가 그렇게 맞겠습니까?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족관계 이게 불거지면서 도저히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라. 내가 총리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김용준 카드도 물러났고 그 뒤에 안대희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총리직을 처음에는 맡을 듯 하다가 고사를 했고 그 뒤에 중앙일보 출신의 중앙일보 출신의 언론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락을 했다가 계속 총리직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잔혹사는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집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 이 야당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거의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상처를 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부터 계속 끌어내리는 중앙일보 출신 문창극 주필입니다. 문창극 그분도 총리를 맡겠다라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종교색을 이렇게 더 씌웠죠. 문창극 후보가 어디 교회에서 했던 말을 탁 앞뒤 자르고 종교색으로 이른바 극우다라고 그렇게 더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용준 후보자 그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문창극 주필 이런 사람들이 다 죄다 총리를 맡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 이 번복 또는 좌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총리 잔혹사를 깊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이 회고록에 담담히 기록한 게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 때 저런 일도 있었군요. 우리 박경현 수평원님. 은공도 모르는 준세기와 승민, 유승민과 이준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해권님. 보수는 전투력이 야당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보리손님. 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이.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죠. 네, 구독도 당연히 깜빡하신 분은 도와주십시오. 우리 경하수 패너님. 망신주기 장관 청문회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우리 햇님. 네. 그렇군요. 루카님, 동백건님, 박경희님, 도이수 패너님 활발하게 말씀을 해 주셨군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청주시 흥덕구 22대 총선의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인물 김동원 참정치에게 맡겨야 청주가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주 얘기를 제가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주는 지금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구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빼놓고는 다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지난 4년 전에는 다 민주당이 다 전 지역구, 청주 4개 지역구를 다 석권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상당히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선거운동 위반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이른바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에 지금
국회 부의장으로 있는 정우택 부의장이 상당히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민주당이었고요. 근데 이 정우택 부의장이 지난 4년 전 지난 그 총선에서는 흥덕구에 출마를 해서 떨어진 그런 이 전력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죠. 이분은 상당구에서 꾸준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데 바로 공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상당구에서 흥덕구로 튕겨져 나오면서 이 흥덕구가 훨씬 더 험지라는 이유로 흥덕구로 당시는 3번인가 3선, 4선, 5선, 지금 5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선을 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흥덕구에 선거 딱 그 총선 한 달 남겨놓고 상당구에서 그 험지라고 불리는 흥덕구에 와서 졌죠. 이게 한 달 남기고 지역구를 바뀌는요.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역 기반이 있나요? 물론 같은 청주라도 구가 다르면은 당연히 지역 기반이 매우 취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공천 파동이 4년 전에 그렇게 기괴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일찌감치 후보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흥덕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뭔가 좀 일찌감치 이렇게 그 후보가 결정이 돼야 상당한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딱 무슨 뭐 한 달 전에 후보가 결정되고 후보가 저렇게 튕겨져 나가고 하는 그런 면이 지난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천 파동이 얼마나 기괴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2달, 석 달 전에 후보가 결정이 되고 뭔가 좀 효과적으로 민주당 아성을 공략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승산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청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니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청주가 원래는 보수의 성지나 마찬가지로 충청도 에헴하는 충청도 이 분들이 그 보수 성향이 상당히 짙었는데 약 한 30년, 25년 전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 한번 넘어오더니 계속 4선, 5선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이때 이번 총선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이 공천을 잘 해서 민주당의 텃밭을 한번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보만 제대로 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민주당을 이길 후보만 공천이 되고 이렇게 1대1 대결 구도가 있으면은 저는 뭐 어느 때보다도 그 승산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당신이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 이제 흥덕에서 일을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을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치빌님, 소리뜰님, 홍연수님도 들어오셨군요. 홍연수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김 박사 같은 분이 국회로 입성하셔서 참신한 이미지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보리수님, 보수의 성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한 스패너님, 부정선거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 소리뜰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도리 할 거는 단도리를 하고 준비할 거는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소리뜰님, 그렇습니다. 여태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김박사. 리츠빌님, 지금 화면이 조금 문제가 있나요? 리츠빌님 말씀이 나갔다 들어오니 김박사 얼굴이 보이시네요. 리츠빌님이 작동을 잘 못한 거로 보이네요. 정말 우리 김박사가 꼭 당선되시어 전무후무한 국회의원으로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동백군님, 통영에서 이렇게 아주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통영에서 그 건어물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동백군님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훈기가 그대로 전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샤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박근혜 가슴 쓰렸던 총리 잔혹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